지금 이 순간 당장 당신의 손절매 자동 매도 버튼을 부수십시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불안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구명보트이자 안전벨트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것, 바로 손절매. 하지만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운용 자산 약 220조 원 규모의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이끌고 개인 자산만으로 4조 원 이상을 일궈낸 살아있는 전설, 켄 피셔는 단호하고 파격적으로 외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 중에서 손절매를 사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시장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손실 최소화 기법이 켄 피셔 투자 전략의 관점에서는 당신의 수익 기회를 불태우고 계좌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미신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가가 10%든 20%든 일정 비율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손절매를 마치 철칙처럼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리스크 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대다수 투자자를 돈을 태우는 도파민 중독자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주식시장의 거짓말입니다. 켄 피셔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랜덤워크에 가깝다고 강조합니다. 어제의 주가 폭락이 오늘이나 내일의 주가 하락을 논리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순히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비합리적인 신호에 반응하여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은 우량 주식을 가장 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손절매를 실행하는 순간 당신은 확정된 손실을 스스로 부여하고 매매 횟수만 늘려 증권사 배만 불리는 거래, 비용만 확실하게 증가시킵니다. 켄 피셔는 오히려 손절매 때문에 잠재적인 이익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손실을 막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하며 이는 마치 익절매와 같다고 비꼽니다. 그렇다면 사조 자산가 켄 피셔는 이 격렬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그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전략은 손절매라는 얄팍한 단기 처방 대신 훨씬 근본적이고 강력한 세 가지 핵심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원칙이야말로 당신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꿀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선별적 무시와 장기적 시각입니다. 켄 피셔 포트폴리오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가를 자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비이성적인 매매를 유발한다고 보고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에 집중합니다. 일시적인 약세장이나 주가 하락은 그 기업을 할인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손절매는 바로 이 골든 기회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갑니다. 둘째, 광범위한 분산 투자입니다. 켄 피셔는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많은 종목에 걸쳐 투자하는 분산 투자를 강조합니다. 어떤 특정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켄 피셔가 손절매 없이도 시장의 충격을 견디는 진짜 리스크 관리입니다. 한 종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오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역발상 투자와 미신 타파입니다. 켄 피셔는 대중이 진리처럼 믿는 PER, PBR 같은 흔한 지표나 유가, 실업률 같은 경제 지표가 주가 예측의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파격적인 진실을 밝히며 시장의 주류 의견에 반대하는 역발상 투자를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손절매 역시 그가 타파해야 할 주식 시장의 17가지 미신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투자 철학을 재정립할 때입니다. 손절매라는 악마의 속삭임을 버리고 켄 피셔가 제시한 광범위한 분산, 장기적 시각, 미신 타파라는 핵심 투자 전략을 당신의 계좌에 적용하십시오. 단타와 잦은 매매로 거래, 비용만 낭비하는 개미, 투자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조 자산가가 증명한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이 파격적인 진실을 당신의 투자 습관에 각인시키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챕터 1.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손절매의 비밀. 손절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가의 계열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즉,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는 주식은 계속 상승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모멘텀 투자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실증 사례와 학계의 방대한 연구 결과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주가에는 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식이 일정 비율 하락했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절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절매 기준을 20%로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가가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락하면 자동으로 매도됩니다. 그런데 손절매 후 주가가 계속 하락할 확률과 반등할 확률은 기본적으로 반반입니다. 이는 동전을 던져 매매를 결정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동전 던지기가 좋은 투자, 기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영업 직원들이 손절매를 적극 권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절매가 실적을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매매 횟수를 늘려주므로 매매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원들에게는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장기간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손절매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손절매가 하락 위험을 제한하여 이익을 높여준다면 이는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꿈꾸는 기법일 텐데도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매년 한 번 정도 조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종목이 전체 시장과 함께 하락한다면 그것은 그 종목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때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고 거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이 반등하여 신고가를 기록할 때 현금만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손절매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0에 산 주식이 $100로 상승했고 친구는 $100에 같은 종목을 샀습니다. 곧 주가가 20% 하락하여 $80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20% 하락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60%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친구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손절매의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챕터 2. 시장이 불확실할 때가 진짜 돈 버는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서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움직여야겠다고 말입니다. 특히 약세장 한복판이나 조정장, 심지어 정상적인 강세장에서 변동성이 증가하면 자주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미신입니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들어오라고 쓰인 큼직한 표지판일까요? 아니면 극심한 변동성이 사라지면서 깨끗하고 단정하며 얌전하고 점진적이며 꾸준하게 상승하는 주가 흐름일까요? 이런 흐름을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금융 이론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위험 즉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다고 말입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흔히 튀어나오는 시점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안겨주는 약세장 바닥 근처입니다. 이 무렵 주가는 거칠게 흔들리면서 하루에 4%, 5%, 6% 또는 그 이상 움직입니다. 하지만 확실성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직관을 거스르는 말 같지만 실제로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고 투자 심리가 가장 악화된 바로 약세장 바닥에 도달할 무렵입니다. 켄 피셔는 주식시장을 모욕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시장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장기간 모욕을 줘서 최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즐겨 쓰는 속임수는 강세장 정점을 조용히 이어감으로써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요란하게 시장이 폭락하면 사람들이 약세장을 너무 쉽게 파악하고 달아나 모욕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약세장 바닥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운 좋게 맞출 수는 있지만 행운은 전략이 아닙니다.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새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은 매우 빠르게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 변동성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신속하게 지워줍니다. 사람들은 새 강세장이 시작되어 한참 지난 다음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강세장 초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토록 나쁜데 이게 무슨 강세장이냐고 말입니다. 실제로도 모든 상황이 매우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황이 개선될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대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도 대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현실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주가가 급등합니다. 챕터 3. 주식이 최고의 투자 자산인 과학적 이유.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의 확률과 마이너스의 확률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의 확률은 동전 던지기 확률인 50%보다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석 기간을 조금만 늘리면 플러스 확률이 높아집니다. 월 단위로 과거 주식 수익률을 보면 플러스 확률이 62%이고 12개월 단위로 보면 플러스 확률은 73.2%입니다. 그런데도 대중매체와 전문가들은 늘 주가 하락 위험에 대해 가쁘게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가 상승 시기를 놓치는 위험입니다. 우리 두뇌가 이런 위험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굴에 살던 먼 조상의 두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료가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주식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926년 이후 20년 기간을 연속으로 분석한 결과 주식이 채권을 이긴 기간이 67개 중 65개였습니다. 즉 97%입니다. 20년 평균 수익률은 주식이 881.4%, 채권이 244.8%로 그 차이가 3.6대 1이었습니다. 30년 단위로 보았을 때는 채권이 단 한 번도 주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주식은 2228%이고 채권은 550%여서 그 차이가 4.5대 1이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채권의 평균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를 두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목적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면 단기적으로 작은 변동성은 안전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0년이나 30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에는 안전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앞으로도 더 높을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은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모든 주식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주식은 기업계의 집단 지성입니다. 주식은 장래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혁신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기업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과거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문제를 없애거나 완화합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 혁신을 포장하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회사와 그 주주들이 큰 이득을 얻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챕터 4. 자산 배분과 투자 기간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재무 설계 분야에서 인기를 끄는 지름길 중 하나는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기법입니다. 쉬워 보이고 구체적이며 간단해서 자산 배분이라는 심각한 과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 재무 계획에 대한 해법이 쉽고 빠르게 보인다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 투자 기법은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기 자산 배분 결정이 가장 중요한 투자 요소라는 점에는
대부분 투자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실적의 약 90%가 자산 배분, 즉 주식, 채권, 현금, 기타 증권의 보유 비중에 좌우된다는 학계 연구를 지적합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 실적의 70%가 자산 배분에 좌우되고 20%는 세부 자산 배분에, 나머지 10%는 개별 종목 선정에 좌우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나이가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나 미래에 필요한 현금 흐름의 규모, 투자자가 추구하는 목표,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산 성장률 등을 무시합니다. 현재 상황, 포트폴리오 규모, 투자자가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는지 은퇴했는지도 무시합니다. 투자자 고유의 수많은 세부 사항도 무시합니다. 시간 지평은 현재와 어떤 기준 시점 사이의 기간이 아닙니다. 시간 지평은 여러분이 자산을 굴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대개 자신과 배우자의 생애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부모가 80대 후반까지 살았다면 여러분의 기대 수명은 평균을 넘어서기 쉽습니다. 즉, 시간 지평이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시간 지평을 과소평가하여 필요한 만큼 자산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일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산을 많이 키울 필요가 없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건강한 60세라면 30년 이상 더 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50세라면 30년 더 사는 것은 평범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30년 뒤에도 $50,000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12만 1,340달러가 필요합니다. 시간 지평이 긴 사람이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현금 흐름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시간 지평과 필요 현금 흐름을 과소평가하면 기대했던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10년이나 20년 뒤에야 깨닫는다면 그때는 선택 대안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챕터 5. 변동성을 두려워하면 기회 비용으로 손해봅니다. 투자 위험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독자는 당연히 그리고 직관적으로 변동성을 떠올릴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위험과 변동성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성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핵심 위험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단기 관점에서 항상 투자자들이 가장 통렬하게 느끼는 위험입니다. 조정장에서 보유 주식이 단기간에 20% 하락한다면 심장이 멎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약세장에서 보유 주식이 30%, 40% 그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심장이 으깨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감내합니다. 금융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하향 변동성은 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변동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면 이들은 상승장을 놓친 걸 깨닫고 나서 이것도 위험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기회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회 비용은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 때문에 상실한 재화의 가치입니다. 이런 기회 비용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시간 지평이 긴데도 오로지 단기 변동성 위험만을 걱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목표 달성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대신 장기간 채권 비중을 지나치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주식 비중이 낮으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낮아져서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기회 비용은 초기에 그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지평은 20년이나 30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서 돌아보았더니 실제로 필요한 연 수익률이 9에서 10%였으나 단기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훨씬 낮아졌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투자자는 기회 비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 장기간 강세장이 펼쳐져서 극단적인 낙관주의나 도취감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갑자기 기회 비용을 막연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99년 말과 2000년에 갑자기 모든 투자자가 다음 대박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이들은 높은 위험을 떠안고 온갖 인기 기술주를 사들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고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에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두뇌는 장구한 세월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강세장이 펼쳐질 때에도 이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주식이 상승하는 확률이 72%인데도 사람들은 시장을 비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 비용이라는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즉 수익이 날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중요한 위험이긴 하지만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충분히 떠안지 않으면 기회 비용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불확실해서 시장이 하락할까봐 투자를 안 하면 상승할 기회 비용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항상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 회의론을 먹고 자라며 낙관론 속에서 무르익은 다음 도취감에 빠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손절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 주기에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주로 비관론과 회의론이 팽배할 때 증가합니다. 특히 하락 변동성은 나쁘지만 상승, 변동성은 아예 변동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절매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변동성 자체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위험입니다. 주가가 바닥에 도달한 다음에는 거의 예외 없이 급등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주가는 다시 튀어오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결국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핵심은 손절매라는 허상을 버리고 시장이 불확실할 때 용기를 내어 투자하며 주식이라는 최고의 자산에 장기간 투자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과 시간, 지평을 설정하며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4조 원 이상의 자산을 일군 켄 피셔의 투자 철학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투자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켄 피셔의 핵심 투자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론은 이해했지만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실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켄 피셔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투자 원칙들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챕터 6. 대중이 믿는 것과 반대로 투자하면 돈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대중의 의견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켄 피셔는 역발상 투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막대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남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조심스럽게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대로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중 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그들의 과도한 반응을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투자 심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나 미용실에서 주식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미 시장은 과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주식은 위험하다며 외면할 때가 바로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었고 주식 시장은 끝났다는 비관론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켄 피셔는 투자 심리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이고 긍정적인 뉴스로 도배될 때는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는 뉴스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뉴스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과거의 사실을 보도할 뿐이며 대중은 이 뉴스를 보고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설문조사도 훌륭한 역발상 지표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는 조심해야 하고 비관론이 지배할 때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켄 피셔는 이런 심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극단의 순간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팔 때 혼자 사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할 것이고 언론에서는 공포를 부채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냉정함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승리합니다. 켄 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투자 결정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입니다. 챕터 7. 경제 지표를 맹신하면 투자 타이밍을 놓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를 신주단지 모시듯 합니다. 국내 총생산,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지표들이 발표되면 그 숫자에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투자 타이밍을 잡는데 거의 쓸모없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를 맹신하면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지표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제 상황을 보여줄 뿐입니다. 반면 주식 시장은 미래를 바라보며 움직입니다. 주가는 현재 경제 상황이 아니라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경제 상황을 선반영합니다. 따라서 경제 지표가 최악의 수치를 보일 때 주식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선언될 때쯤이면 주식 시장은 이미 상승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실업률이 정점을 찍을 때 주가는 이미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경제 지표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투자자는 항상 한 발 늦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시장에 진입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늦게 빠져나가면 불필요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켄 피셔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 지표의 절대값이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와의 차이입니다. 시장은 이미 경제 지표를 예상하고 주가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표된 지표가 시장 예상치와 얼마나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좋으면 주가는 상승하고 예상보다 나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기적인 움직임일 뿐 장기 투자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 자체보다 그 지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똑같이 나쁜 경제 지표가 나와도 사람들이 이미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와도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높았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절대적인 숫자보다 상대적인 기대치와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켄 피셔는 투자자들에게 경제 지표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기업의 펀더멘털과 시장 심리,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경제는 항상 순환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은 발전하며 주가는 상승합니다. 단기적인 경제 지표에 흔들려 장기 투자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챕터 8. 분산 투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만 성공합니다. 분산 투자라는 말을 모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를 실천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순히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것을 분산 투자라고 착각합니다. 켄 피셔가 말하는 분산 투자는 훨씬 더 정교하고 전략적입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들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 같은 국가, 같은 성격의 주식들을 여러 개 보유하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바구니의 계란을 모두 담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런 포트폴리오는 모든 종목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분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켄 피셔는 진정한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섹터 분산, 지역 분산, 규모 분산, 스타일 분산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섹터 분산은 기술주, 금융주, 소비재주, 헬스케어주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섹터는 서로 다른 경제 사이클에 반응하므로 진정한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분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주식만 보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 유럽, 신흥국 등 다양한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각 국가와 지역은 서로 다른 경제 상황과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지역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규모 분산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적절히 섞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주는 안정적이지만 성장 속도가 느리고 소형주는 변동성이 크지만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대형주가 좋을 때도 있고 소형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투자하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포트폴리오가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스타일 분산은 가치주와 성장주를 균형 있게 보유하는 것입니다. 가치주는 저평가된 우량 기업으로 배당 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성장주는 높은 성장률로 자본 이득을 제공합니다. 시장은 때로는 가치주를 선호하고 때로는 성장주를 선호합니다. 양쪽 모두를 보유하면 시장 스타일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지나치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우수한 종목의 수익률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켄 피셔는 개인 투자자라면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종목이 적절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분산 효과를 얻으면서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분산 투자는 한번 설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 크게 올라서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면 일부를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진 자산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런 리밸런싱을 통해 고평가된 자산을 팔고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효과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9. 배당보다 총 수익률에 집중해야 부자가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주에 집착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 고배당주만 찾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이런 배당 집착이 오히려 장기 수익률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총 수익률이라는 것입니다. 총 수익률은 배당 수익과 자본 이득을 합친 것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대부분 성장이 정체된 성숙 기업입니다. 이들은 성장에 재투자할 기회가 부족해서 남는 현금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줍니다. 반면 성장하는 기업은 배당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습니다. 대신 벌어들인 수익을 사업 확장에 재투자하여 더 큰 성장을 추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배당 고성장 기업이 고배당 저성장 기업보다 훨씬 높은 총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배당으로 받은 현금은 당장 쓸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만 주가 상승으로 얻는 자본 이득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배당 소득은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본 이득은 실현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 효율성도 높습니다. 켄 피셔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배당을 받는 대신 주식 일부를 매도하라고 조언합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배당률 4%짜리 정체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배당은 없지만 연 15%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필요할 때 5%씩 매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또한 고배당주는 금리 변동에 취약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배당주 가격이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보다 더 큰 자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장주는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의 성장성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당도 총 수익률의 일부이며 포트폴리오 수익에 기여합니다. 켄 피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배당률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성, 경쟁력,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배당은 여러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배당을 재투자한 총 수익률이 배당을 현금으로 받은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배당 재투자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0년 투자 기간을 가정하면 배당 재투자 여부에 따라 최종 자산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배당을 받더라도 반드시 재투자해야 합니다. 챕터 10.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타라.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능가하는 알파를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이런 욕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고 높은 수수료를 발생시키며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전문 펀드 매니저조차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긴 펀드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정보력, 분석력, 자금력 모든 면에서 전문가들에게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켄 피셔의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타라는 것입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여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9%에서 10%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이 수익률이면 복리 효과로 30년 후에는 자산이 15배 이상 불어납니다. 시장을 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 전체 또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므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수수료도 매우 낮아서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켄 피셔는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다면 인덱스 투자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덱스 투자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수를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만 추종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주식 시장 전체를 추종할 것인가? 대형주 지수를 따를 것인가? 중소형주 지수를 포함할 것인가? 이런 선택에 따라 장기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켄 피셔는 글로벌 분산 투자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진정한 분산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 지역 리스크를 줄이고 더 많은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적절히 배분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투자하면 한 지역이 부진해도 다른 지역이 이를 보완해 줍니다. 시장을 타는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부정적인 뉴스나 실적 악화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 개별 기업의 위험이 분산되므로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은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시장을 타는 투자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개별 기업을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읽고 뉴스를 찾아보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본업에 집중하거나 가족과 보내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시장을 타는 투자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 줍니다. 켄 피셔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며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보다 시장과 함께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뛰어난 종목 선정 능력이 있거나 시장 분석에 자신이 있다면 능동적인 투자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시장을 타는 수동적 투자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결국 투자의 성공은 복잡한 기법이나 비밀스러운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켄 피셔가 4조 원 이상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손절매라는 미신을 거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활용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중 심리를 역이용하고 진정한 분산 투자를 실천하며 총 수익률에 집중하고 시장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이 팔 때 홀로 사며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인내심과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주식 시장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켄 피셔의 투자 전략은 화려하지 않지만 검증되었고 복잡하지 않지만 효과적이며 비밀스럽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 필립 피셔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했던 돈 복사를 위한 5가지 황금률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주식 계좌가 영원히 구원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합시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겪는 이 끔찍한 시나리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전문가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라고 추천한 초대박 유망주를 샀는데 이상하게도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 주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기본 공식에 충실해 차트상 전고점 대비 많이 빠져 저점이라 판단한 싼 주식을 줍줍했지만 돌아오는 건 더 깊은 하락과 투자 손실뿐입니다. 왜 우리는 매번 이런 잘못된 투자 결정을 반복하며 소중한 투자금을 잃는 걸까요? 당신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던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이자 워렌 버핏이 자신의 투자 멘토로 극찬한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 필립 피셔의 5가지 핵심 투자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실패, 공식에 숨겨진 비밀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필립 피셔의 황금률 5가지를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이식하는 순간 당신의 주식 투자 인생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률을 크게 상향시킬 이 비밀 병기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라는 달콤한 독약을 버리십시오.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잡주를 긁어모아 포트폴리오를 채웁니다. 하지만 피셔는 이를 무지한 투자라 일갈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깊이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투자 능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가장 빛나는 장기, 성장주 10개 내외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복리 마법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식 계좌를 우량주로 가득 채우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진정한 성장주는 가격만 보지 말고 매수 시점을 낚아채십시오.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가치 투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피셔는 향후 수십 년간 매출과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혁신 기업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고성장 기업을 찾았다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나 하락장으로 인해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그 순간, 즉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베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싸 보인다는 차트 분석에 속아 가짜 성장주를 사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셋째, 군중 심리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떼거지가 가는 길에 반대로 가십시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대중이 열광하는 인기 종목을 추격 매수하고 시장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우량주를 헐값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피셔는 소음 가득한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따르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예약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남들이 외면할 때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가 뛰어난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고 소신 투자를 관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고가 투자 성공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넷째, 매일 변하는 쓸모없는 수치는 무시하고
기업의 우량한 실적에 집중하십시오. 잦은 주가 변동이나 단기 실적 같은 숫자들은 투자자를 끊임없이 현혹합니다. 피셔는 단타 매매나 주가 예측 같은 덧없는 행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의 질적 요인 그리고 경영진의 능력과 정직성, 독보적인 기술력, 강력한 경쟁 우위와 같은 숫자로 포착되지 않는 본질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무제표의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과 가치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장기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전쟁 공포나 경제 위기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공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은 언제나 거시 경제 리스크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노출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패닉에 빠져 투자를 포기하지만 필립 피셔는 역사적으로 이때가 바로 위대한 기업을 가장 매력적인 가격에 줍줍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시장 폭락 속에서도 자신이 확신을 가진 기업에 용기 있게 베팅할 수 있는 강철 멘탈이야말로 투자의 대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식 계좌의 파란불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식을 사는 순간 떨어지는 그 끔찍한 패턴은 투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필립 피셔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5가지 황금 원칙을 숙지하고 철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극소수의 기업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대중의 공포를 역이용하여 매수하고 장기 보유를 통해 시간의 힘을 빌리십시오. 이것만이 당신의 주식 투자를 손실에서 폭발적인 수익으로 전환시켜 줄 유일한 성공 비결입니다. 챕터 1. 계란을 너무 많은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의 함정. 분산 투자만큼 모두가 수긍하며 널리 받아들이는 투자 원칙도 없을 것입니다. 갖고 있는 계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은 투자자에게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은 늘 너무나도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계란을 너무 많은 바구니에 담는 바람에 많은 계란들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바구니에 담겨지는 불이익 말입니다. 또 너무 많은 바구니에 계란을 담다 보면 모든 바구니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투자자 자신이나 투자 자문가가 기업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의 원칙에 너무 집착해 한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확실하게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기업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주식을 바구니에 담으면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고 일률적인 원칙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액 투자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분산 투자를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업 기반이 충분히 확보된 성장주로 투자 대상 기업을 한정하는 경우 최소한 5개 종목에 투자해야 분산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종목의 투자 금액이 최초 투자 자금의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 몇 년 뒤 그 종목의 투자 비중이 40%로 늘어났다고 해서 이 종목을 억지로 처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관찰하고 이들 주식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5개 종목에 투자하면서 종목당 투자 비중을 최초 투자 자금의 20% 이내로 하는 원칙을 따를 경우 투자한 기업들의 생산 제품이 서로 경쟁하는 제품이거나 대체되는 제품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진짜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견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한 종목당 최초 투자 자금의 10% 이하만 투자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소한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기업의 주식은 성공할 경우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의 거의 전부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식에 투자할 경우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날려서는 안 될 자금을 이런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이런 주식에는 종목별로 최초 투자 자금의 5%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뛰어난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뛰어난 주식 가운데 몇 개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투자자의 보유 종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투자자가 주도 면밀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을 갖고 있을 경우, 오히려 아주 적은 숫자의 종목에 투자한 경우보다 낮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나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종목에 투자하고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종목이 너무 많으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최고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수많은 종목에서 조금씩 이익을 얻는 것을 모두 합쳐도 뛰어난 몇 종목에서 거둔 투자 수익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챕터 2.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 성장주 매수의 황금 시점. 진정한 성장주를 매수할 때는 주가뿐만 아니라 시점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투자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내용을 살펴보니 투자 기준에 훌륭할 정도로 부합했습니다. 더구나 1년쯤 뒤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순이익이 창출되는 요인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요인 덕분에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 순이익이 급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런 주식은 당연히 매수해야 할 투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잠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벤처 기업들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이 기업 역시 주목받게 된 것인데, 만약 이런 새로운 분위기나 영향이 아니었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지금처럼 $32가 아니라 적정 가치인 $2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 새로운 순이익 창출 요인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경우 $75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보다 60% 프리미엄을 더 얹은 $32를 주고 이 주식을 사야 할 것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순이익 창출 요인이 생각처럼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더구나 주가란 우리가 지금 적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20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언제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매일같이 순간순간의 주가 변동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주가가 $20 근방에 다다르면 적극적으로 매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주가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주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방법이 꽤 괜찮은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에 매수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5년 뒤 이 주식이 $75로 오를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주가로 매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 이 주식을 $32에 매수했는데
곧이어 20달러 정도로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주식이 75달러로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32달러에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20달러에 매수한 것에 비해 보유 물량이 40%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20년쯤 후에 이 주식이 75달러가 아니라 200달러 수준까지 오른다면 최초 투자 자금으로 매수한 보유 주식의 수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의지할 만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을 특정 주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거둔 벤처 기업들의 주가를 연구해보면 기업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주가가 이를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를 기업별로 평균치를 내서 계산해보니 시험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1개월 전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로 든 기업의 주가가 32달러 수준이고 이 기업의 시험 생산 공장이 6개월 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지금으로부터 5개월 뒤에 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주식을 20달러에 매수했다고 하면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 설정한 가정에 따라 최대한 낮은 주가로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 비록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인에 따라 판단할 경우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특정 주가에 맞춰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특정 시점에 맞춰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할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 방식은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미래에 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 주가가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맞춰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은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얼마에 이 주식을 사느냐보다는 언제 이 주식을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극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성장주를 최대한 낮은 주가 수준에 매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향후 몇 년간 순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60% 프리미엄이 부여되어 약간 고평가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면 매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째, 기다리다가 적정 가치 근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을 관찰했더니 특정 시점 이후의 주가가 이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특정 시점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그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 모델을 출시 후 1개월 후에 그 신규 모델 출시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어서 항상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 주가에 상관없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에 그냥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주를 매수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은 쌀 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고 그 모은 수량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챕터 3. 모두가 사면 팔고 모두가 팔면 사라. 군중 심리의 함정.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경우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매우 중요한 투자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순이익의 증감, 경영진의 변화, 새로운 발명품의 도입이나 획기적인 발견, 금리 변경과 세법의 개정 등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몇 가지 요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심리적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혹은 경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대다수 사람들이 앞서와 똑같은 상황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결과 같은 주식에 대해 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주가나 주가 수익 비율의 산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복을 보면 그렇듯이 주식 시장에도 유행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유행과 스타일이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실제 가치와 주가의 관계를 엇갈리게 만듭니다. 단지 이 같은 심리적 변화 덕분에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고, 펀더멘탈이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받은 기업들은 단순히 주가가 2배로 오르는 것 이상의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년간 처음에는 증권가의 시각이 한쪽이었다가 곧이어 시각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주가도 함께 변했던 사례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는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은 물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해 증권가에서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나 기업과 관련해 증권가에 널리 퍼져 있는 분위기와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보다도 매우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군중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나 업종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자신이 매수하려는 이유가 충분히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 분위기에 휩싸여 너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일시적인 유행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펀더멘탈은 좋은데 증권가 사람들이 그 기업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사는 게 중요하고, 펀더멘탈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증권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서 사실보다도 너무나 주가가 높아졌다면 그때는 그 주식을 따라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빨라지고 있는 현대적인 기술의 발전 속도 덕분에 현명한 투자자가 스스로 군중들과 독립적 생각을 하고 있으며 증권가의 대다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방향에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 펀더멘탈에 기초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혹시 한순간의 유행은 아닌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일시적인 유행이나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환상이 깨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 사로잡혔던 주식이 반대 방향의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군중들의 의견을 꿰뚫어보고 현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주식 투자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큰 수익을 내는 핵심은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챕터 4. 차트에 속지 마라. 과거 주가는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 각종 통계 수치들 가운데는 정말로 너무나 피상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계 수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주가 범위를 기록한 도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면 최근 5년에서 10년간 이 주식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록해 놓은 도표를 맨 처음 찾아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리고는 미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서 이 주식을 얼마에 사는 게 적당할지 생각해 보고는 대충 그 가격이 적당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자금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 같은 두 질문에 대한 실증적인 답을 이야기하자면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곳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어떤 종목의 현재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주가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합친 것의 근사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주식에 대한 잠재적인 매수자와 매도자의 전망이 전부 합산된 것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전망은 이들이 매매하고자 하는 물량에 따라 가중 평균될 것이며, 이들 각자가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현재 시점의 전망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점의 유동성 같은 요인들이 현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점은 주가란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런 평가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다른 주식들과의 비교도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4년 전에 얼마였던 간에 오늘의 주가와는 거의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업은 그 사이 능력 있는 최고 경영진을 새로 영입했을 수도 있고, 수익성이 뛰어난 신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했거나, 기업의 내재 가치를 4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려준 수많은 성과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바람에 경쟁 업체에 비해 크게 뒤지게 됐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주가는 4년 전의 주가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주가보다 현재의 주가가 70%, 80% 떨어졌다고 해도 그 떨어진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주가만 비교해서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장래에 엄청난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을 내다 팔고, 이익이 생겨봐야 아주 작을 주식을 매수합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모든 주식이 같은 비율만큼 올라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며,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입니다. 어떤 주식이 지난 몇 년간 올랐다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결정한 주가 수준보다 주가를 결정적으로 더 높여줄 수 있는 충분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으며,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오류는 또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지난 5년간의 주가 수익 비율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4년, 5년 전의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였건 간에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회사가 놓여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과거의 주가 수준이나 과거의 주가 수익 비율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낼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의 지난 5년간 주가와 순이익 등을 기초로 분석한 수많은 보고서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자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 5년간의 순이익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순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가 지난 5년간 혹은 10년간 높아져 왔음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틀림없이 이런 추세가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 개발 성과가 제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신제품 출시로 인한 원가, 부담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아무리 뛰어난 성장 기업이라 해도 한두 회계 연도 정도는 순익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가도 역시 급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순이익을 결정할 여러 조건들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과거의 순이익 수치 따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자칫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과거의 순이익이나 주가는 완전히 무시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통계 수치를 과다할 정도로 중시할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 수치는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결정하는 데 주된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주식의 과거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면 이 종목이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낼 수 있고 이 업종의 순이익이 다양한 경기 변동 국면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주가 수준과 주당 순이익을 비교해 봄으로써 과거의 주가 수익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주가 수익 비율을 예상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주가 수익 비율이 아니라 미래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주식이 지난 몇 년 동안 8배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은 경영진이 바뀌고 연구, 개발 부서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 등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이 변해 8배가 아니라 15배의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의 순이익을 추정하고 여기에 15배가 아닌 8배의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해 이 주식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낸 투자자라면 과거의 통계 수치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은 무시하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순이익 수치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의 주당, 순익 범위 같은 통계 수치는 현재 주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과거의 순이익이나 매출액 증가율 등을 보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거라는 가정하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순이익과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신이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독자적인 사고를 하고 추론을 하는 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챕터 5. 전쟁의 공포가 최고의 매수 기회다. 주식이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는 우리 상상력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거나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주식 시장 역시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것은 금융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항상 주식이 급반등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쟁이 나면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통화, 팽창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합니다. 어떤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하면 이 투자자는 순간적인 심리적 두려움을 무시하고 당초에 결심한 종목을 매수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여유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나쁠 때입니다. 그런데 매수 시점은 하락 요인이 전쟁 발발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주식을 매수하는데 천천히 그리고 전쟁에 대한 공포를 확인해 가면서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매수 속도를 급격히 당겨야 합니다. 매수 종목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요가 이어질 제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전시 물자 생산용으로 돌릴 수 있는 기업이 좋을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 우려가 고조됐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전쟁 그 자체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핵심은 통화량입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의 스승 필립 피셔가 제시한 투자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황금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너무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말고 자신이 확실하게 잘 아는 최고의 주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몇 종목에서 거둔 투자 수익이 수많은 종목에서 조금씩 얻은 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성장주를 매수할 때는 주가뿐만 아니라 시점도 정확히 해야 하며, 때로는 특정 주가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맞춰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낮은 주가 수준에서 더 많은 수량을 모으는 것입니다. 셋째, 군중을 따라가지 말고 펀더멘탈은 좋은데 증권가 사람들이 너무나 비관적으로 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사야 하며, 반대로 펀더멘탈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증권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서 사실보다도 주가가 높아졌다면 그때는 그 주식을 따라 사면 안 됩니다. 넷째, 과거의 주가 수준이나 과거의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은 무시하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낼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를 예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전쟁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어 주가가 급락할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극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독자적인 사고를 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군중을 따라가지 말고, 과거의 통계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장주 투자와 기술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원칙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진짜 큰 돈을 버는 비밀입니다. 챕터 6. 15가지 체크포인트로 찾아내는 진짜 성장주의 비밀. 필립 피셔는 투자할 만한 진정한 성장주를 찾아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기업과 위대한 기업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며 10배, 100배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을 찾아내는 마법의 공식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차트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 고수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보고 투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산업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기업이라면 그 파도를 타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경영진이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대부분 소진되었을 때를 대비해 신제품이나 새로운 공정을 계속 개발하려는 결의가 있는가입니다. 위대한 기업과 평범한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잘 나가는 제품이라도 언젠가는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경쟁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내놓거나 시장의 수요 자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장주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애플이 아이폰만으로 만족했다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개발을 멈췄다면 글로벌 선두 기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의 연구, 개발 노력이 기업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만 정작 상업화에 성공하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 개발비의 액수가 아니라 그 효율성입니다. 연구, 개발비를 매출의 10%를 쓰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반대로 연구, 개발비를 적게 쓰더라도 시장을 혁신할 제품을 계속 내놓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에 평균 이상의 영업 조직이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팔아낼 수 있는 영업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영업력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영업 조직이 강한 기업은 신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침투시키고 고객의 피드백을 제품 개발에 반영하며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출 증가와 직결되는 핵심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이 충분한 이익률을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주는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익률이 낮다는 것은 그 기업이 가격 경쟁력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아닙니다. 반면 높은 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고 고객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이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익률이 높다고 해서 내일도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이익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률을 개선해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개발하고 더 나은 공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의 노사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입니다. 이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사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잦은 파업과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반대로 노사 관계가 좋은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고 이직률이 낮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위대한 기업들이 직원 복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의 훌륭한 간부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최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들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 경영자가 이끄는 기업보다 여러 명의 유능한 경영진이 협력하는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떠난 후에도 애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팀 쿡을 비롯한 훌륭한 경영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의 경영진이 깊이가 있는가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기업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면 여러 층의 유능한 경영진이 있고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업은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열 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의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원가 분석 없이는 어떤 제품이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 어떤 부서가 효율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계 관리가 부실한 기업은 결국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가 관리가 철저한 기업은 경쟁사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곧 더 높은 이익률로 연결됩니다. 11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이 경쟁사와 비교할 때 특별히 뛰어난 점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자라고 불리는 경쟁 우위입니다. 브랜드 파워, 특허 기술,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등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경쟁 우위입니다. 이런 해자가 없는 기업은 언제든 경쟁사에게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내는 데 주력하는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집착하며 분기별 실적을 맞추기 위해 장기 투자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주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합니다. 아마존이 수년간 이익을 내지 않으면서도
물류와 클라우드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3번째 포인트는 성장을 위해 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희석시키지 않을 정도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계속 증자를 하지만 그 결과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됩니다. 진정한 성장주는 자체 이익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거나 증자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줍니다. 주당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14번째 포인트는 경영진이 순조로울 때는 주주들에게 회사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다물지 않는가입니다. 솔직하고 투명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숨기거나 포장하는 경영진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면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경영진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 투자자들도 이런 경영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15번째 포인트는 그 기업의 경영진이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가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 기업은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주주 가치를 중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이 있다면 그 기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바로 경영진의 성실성입니다. 챕터 7. 투자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는 법.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을 찾아냈다고 해도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해서 큰 손실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기업이라도 충분히 싼 가격에 산다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수익을 내려면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최적의 매수 시점일까요? 첫 번째 매수 기회는 시장 전체가 폭락할 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모든 주식이 급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지만 진짜 투자 고수들은 오히려 매수에 나섭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폭락할 때는 좋은 기업도 나쁜 기업도 모두 함께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평소에 눈여겨보던 훌륭한 기업들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매수 기회는 기업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제품 리콜, 경영진 교체, 일시적인 실적 부진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그대로인데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훌륭한 매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 감소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애플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브랜드 파워와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했고 결국 주가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 매수 기회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잠재력을 시장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한 특정 시점에 맞춰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출시되었지만 시장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잠재력을 일찍 알아본 투자자들은 수십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번째 매수 기회는 업종 전체가 비관론에 휩싸여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산업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 업종의 모든 기업들이 함께 떨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마다 경쟁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업종 전체가 어려울 때 오히려 강자는 더 강해집니다. 경쟁사들이 도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때 인터넷 기업들이 모두 폭락했지만 아마존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이 과열되어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만 할 때입니다. 택시 기사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주부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는 이미 시장이 정점에 가까워진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보유 주식을 정리할 시기입니다. 둘째는 특정 종목이나 업종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때입니다. 언론이 어떤 주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는 이미 그 주식은 충분히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챕터 8. 매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투자에서 매수만큼 중요한 것이 매도입니다. 아니, 어쩌면 매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샀다 해도 제때 팔지 못하면 수익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필립 피셔는 매도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매도 시점은 처음 매수할 때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해도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한 후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기업이 생각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손실을 인정하고 빨리 매도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보유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잘못된 투자를 빨리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매도 시점은 그 기업이 더 이상 15가지 포인트를 충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경영진이 바뀌면서 기업 문화가 나빠졌거나 연구 개발 투자를 줄이거나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기업의 펀더멘탈이 악화될 때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었다 해도 현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매도해야 합니다. 코닥이나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한때는 업계 1위였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몰락했습니다. 이런 신호를 빨리 포착하고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매도 시점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손실이 났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유한 주식이 이미 충분히 올라서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데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면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주식이 더 빨리 오를 것 같다는 이유로 자주 갈아타다 보면 수수료만 날리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더 나은 기회가 있고 현재 주식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매도를 고려할 만합니다. 그런데 필립 피셔가 강조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장주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 성장합니다. 만약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강력하고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주가가 2배, 3배 올랐다고 해서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큰 부를 만듭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수십 년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이 주가가 몇십 배 올랐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익을 낼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장기적인 큰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때로는 실적이 부진할 수 있고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그대로라면 주가는 다시 회복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지 매도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챕터 9. 배당주 투자의 함정.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선호합니다.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필립 피셔는 배당주 투자에 대해 경고합니다. 특히 성장주 투자 관점에서 보면 높은 배당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이 배당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만큼 재투자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이런 투자는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배당으로 나눠주면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마존이 좋은 예입니다. 아마존은 설립 이후 수십 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익을 재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마존이 그동안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했다면 지금의 아마존은 없었을 것입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주주들은 손해를 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수백 배 올라서 배당금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배당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숙한 산업에 있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큰 투자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배당 수익률보다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연 3%인 주식보다 배당은 없지만 매년 30%씩 성장하는 주식이 훨씬 나은 투자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높은 배당 수익률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는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실적이 악화되어 주가가 폭락했지만 아직 배당을 삭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곧 배당이 삭감되거나 중단되면서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진정한 좋은 배당주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아니라 배당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주식입니다. 매년 배당금을 조금씩 늘려주는 기업은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처음에 2%로 낮더라도 10년 후에는 처음 투자 금액 대비 배당 수익률이 6%, 8%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당 성장주의 매력입니다. 지금까지 필립 피셔의 투자 철학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차트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장주를 찾아내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원칙들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한다면 당신도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